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 아이를 왕으로 만드는 고전 독서, 동서양의 제왕학 교과서를 읽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키루스의 교육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번째인데 이 속도라면 1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은 이 키루스의 교육을 정말 샅샅이 꼼꼼하게 읽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너무 지치실 것 같아서 오늘로 좀 끊을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키루스의 교육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고 또 새로운 책들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바야흐로 정치의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한 리더십 모델들을 키루스의 교육 말고도 또 동양 전통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전에 키루스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작가님께서 성서에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민족의 왕을 이렇게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고레스, 키루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역사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 작품을 또 키루스를 이야기해서 짧게만 한번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갖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 국가였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데 둘 다 각각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북쪽이 먼저 무너졌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던 그 외세가 바로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네.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시리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의 지배자인 동시에 악명을 많이 떨친 국가였습니다. 특히 이민족 지배 정책, 피지배 계층에 대한 굉장히 잔혹한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손과 발 혹은 코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사슬을 엮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든지 네. 그런 것으로도 유명했고, 그리고 자기네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 그 땅에서 다시 반란을 획책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있는 피지배민, 정복민들을 싹 다른 땅으로 끌고 가서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그 빈 땅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네. 그런 정책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시리아가 쥐고 있다가 이후에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또 이 바벨로니아 왕국의 패권을 이어받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키루스의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이후에 그 왕국의 패권을 이제 점령했을 때쯤 사실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유다 왕국도 이미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나라는 바벨로니아였어요. 네. 바벨로니아는 아시리아보다는 훨씬 더 좀 신사적으로 대해줬지만 역시나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잔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의 수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네. 거기서 한두 세대를 거듭해서 아예 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페르시아가 네. 바벨로니아의 자리를 대체하고 나서 키루스의 원년에 성서에 따르면 고레스 왕 원년, 즉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네. 근동의 지배자가 된 첫 해에 키루스가 처음으로 했던 공표했던 일이 뭐냐? 포로들을 해방시켜주는 거. 너희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의 성벽을 재건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성벽을 재건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서 숨만 쉬고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성벽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킬 최소한의 수단, 방벽을 의미하거든요. 즉 그렇죠. 최소한의 자위권을 갖춘 독립된 국가로 다시 시작해라라는 것이죠. 굉장한 배려죠. 이게 이전에 아시리아 또 이후에 바벨론에 비하면 이 키루스의 배려는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는 그가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래서 하느님이 기름 부어서 임명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키루스는 비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훌륭한 군인으로도 자랐잖아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량, 또
또 이 국가를 통치하는 역량은 비슷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키루스는 두 영역에서 모두 성공했어요. 작가님 보시기에 그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동양의 고전에 보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문자 그대로 잘 보여준 사람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죠. 네.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죠. 네. 하지만 징기스칸 사후에 그 대제국이 여럿으로 쪼개지고 또 몇 세대를 가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몽골 제국이 이제 몽골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키루스는 전쟁터에서 얻은 교훈을 국가를 통치하는데도 잘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경험해봤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군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하긴 하지만 군대가 갖는 몇 가지 긍정적인 구조들, 학습 효과들이 근대 국가에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루스의 시대는 아니지만 네. 근대 국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통일된 생활 규범을 갖추고 또 문자를 배우고 규칙에 따라서 공동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군대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움직였던 경험을 국가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했던 것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키루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훈련과 경쟁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을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게 만드는 네. 자발성을 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었죠. 포상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포상을 준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포상을 줘야 되는데 이 평가와 포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참여 안 하고 싶어지죠. 그럼요. 안 따르죠. 어차피 받을 놈이 내정돼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안 하고 싶어하는 맞아요. 거죠. 그런 면에서 키루스는 자기가 군대를 지휘할 때 고수했던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함으로써 네. 국가를 경영할 때에도 사람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참여하고 싶고 네. 열심히 국가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네. 이 연구 혹은 논문들이 믿을 만한 논문인가 제대로 된 연구인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잣대를 배웠습니다. 뭐죠? 하나는 신뢰도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타당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최대한 쉽고 단순한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옷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옷을 만들려면 우리 몸의 사이즈를 재야 되잖아요. 몸의 네. 크기를 재야 되죠. 가슴둘레 얼마, 키 얼마 이런 몸의 신체의 치수를 잴 때 자를 사용합니다. 네. 줄자나 줄자. 딱딱한 자를 사용하는데 네. 신뢰도는 이 자가 제대로 된 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가 말이죠. 고무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조금만 당기면 이게 쭉 늘어나는 자로는 제대로 신체 치수를 측정할 수가 없죠. 만약에 네, 없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모자를 58호를 썼거든요. 네. 머리가 꽤 크기 때문에. 네. 근데 고무줄로 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머리가 작아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53호에 맞춰서 고무줄을 쭉 늘려서 네. 한 다음에 제 치수를 머리둘레 53호 이렇게 기입하면 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자 측정과 평가의 도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 도구 자체가 평가를 위한 도구 자체가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그럼 타당도는 무엇이냐? 타당도는 타당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자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키를 이제 갖다 대면 저 사람은 키가 170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약간 자를 이상하게 써서 딱 평가를 하면 이 사람 175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잣대가 들쭉날쭉해지면 이건 타당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지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하고 싶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죠. 어차피 해봐야
똑같이 뭐. 내정돼 있어.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평가하는 사람 필요가 없죠. 주최 측의 농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키루스는 현대적인 의미의 타당도나 신뢰도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네. 병사들에게 공정하게 귀족 출신이든 평민 출신이든 기여하는 만큼 공정하게 포상이 이루어진다는 신뢰와 확신을 주었죠. 그래서 장병들이 우리가 당신께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키루스가 군대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국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네. 군대는 국가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폭력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죠. 네.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고 군대의 목적은 국가의 승인 하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국가를 통치할 때에도 여전히 그런 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력이라든지 일부 폭력을 사용하는 면이 있지만 국가 경영의 대부분은 폭력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억제하고 제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를 만들고 길러내는 것이죠. 키루스는 그런 면에서 군인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자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뭔가를 길러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지도자가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를 얻는 데 성공했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지도자로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국가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적과 나를 분명하게 가르는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성취하고 나면 무엇인가를 얻고 나면 나와 싸웠던 사람들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베풀고 나누고 길러내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싸움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툴 수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안 됐을 때 저놈이 나와 유력한 경쟁자였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놈의 집안에 씨를 말리겠다. 저 아내까지 불러내서 망신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면 이것이 전쟁의 논리이지 국가 통치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까지는 전쟁하듯이 할 수 있지만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사실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에서 종종 보이곤 하죠. 키루스는 그런 면에서 두 영역에서 모두 성공했고 특별히 키루스의 성공 비결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존중과 절제라는 미덕을 실천했던 존중과 것입니다. 절제. 네. 이 존중과 절제 리더십이라는 말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키루스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에게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현명하고 훌륭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네가 실제로 현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아버지로부터 배웠죠. 그러니까 리더는 실제로 훌륭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저 리더가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역량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보고 따라갈 수 있죠. 키루스가 그런 면에서 솔선수범하고 또 매사에 앞서가는 그런 삶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크세노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크세노포는 키루스의 삶에서 존중과 절제를 이런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키루스가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존중이란 건 타인에 대한 존중인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서 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국가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네. 국가 지도자가 있고 또 국가 지도자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주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특히나 야 이게 무슨 뇌물이야. 선물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야 나는 저걸 받았지만 이걸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을 배려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꾸 선물 이렇게 막 갖다 주는데 막 던지고 가는데 박절하게 거절할 수 있어.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선물을 최고 지도자에게 할 수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죠. 설사 본인은 절대 그걸 받은 것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특혜를 베풀었다고 안 해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내가 이걸 줬으니까 뭔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뭔가 될 거야라고 으스대기 시작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네. 반대로 그러면 절제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절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도 업무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 끝나면 쉴 수 있죠. 네. 그럼 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고생했다. 이제 좀 오늘은 내일 아침 한 9시까지는 스케줄이 없으니까 오늘 저녁은 좀 쉬자 하면서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고 계란말이 탁 해가지고 소주 한 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지도자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봐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업무가 다 끝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는 사람도 없지만 혹시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어느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적어도 나는 아무도 안 볼 때도 내 임기가 끝날 동안은 늘 명철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금주를 해야 되겠다.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지만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금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국가 정상과의 회담에서 와인으로 건배할 때도 야, 내 잔에는 최대한 색깔이 비슷한 포도주스로 채워. 이렇게 하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제인 거죠. 남들이 보지 않지만 지도자로서 실천해야 될 미덕. 키루스는 존중과 절제의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그랬구나. 사랑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네. 키루스 하면 그러면 존중, 절제, 뭐 배품, 또 통합 이런 리더십을 구사했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꽃의 아름다움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키루스 사원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제국이 계속 유지됐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도 이란 대신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불렀을 텐데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키루스가 아버지에게서 좋은 교훈들을 배우고 그걸 자기 삶에 녹여내려고 했던 것처럼 네. 이 작품에서는 키루스도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키루스는 자신의 식탁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부터 자기의 식탁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자리에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그런 용병수를 잘 활용해 왔었죠.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도 함께 먹는 사람들, 함께 먹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서로 신뢰하면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가라. 서로 도와서 이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했었으나 그러나 키루스 사후에 왕이 된 형에게 네.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죠. 야, 그래요. 형제난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동생 측의 반란군이 페르시아 안의 그 군인들로만은 승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해외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당시에 가장 난폭하고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났던 해양 민족 그리스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죠. 그때 참전했던 용병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의 저자인 크세노폰이었습니다. 동생이 패배했죠. 동생이
패배하고 그리고 이 용병들은 사실 네. 이런 전쟁에 투입되는 줄 몰랐어요. 네. 우리가 반란을 하려고 하니까 용병으로 오시오라고 하면 정보가 새잖아요. 다른 곳과 싸운다라고 가짜로 모집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와 싸울 거야라고 하니까 용병들도 좀 이제 패닉이 왔겠죠. 아무튼 패배하고 흩어지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1만 명의 그리스계 용병들을 잘 통합시켜서 철수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 크세노폰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페르시아는 키루스 사후에 많이 망가집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키루스가 전술의 혁신을 가져왔었잖아요. 전술의 혁신을 가져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전까지는 활과 창으로 원거리 전투만 했었던 것이죠. 멀리서 활과 창을 계속 던지기만 했죠. 용병술의 기질을 발휘할 그런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량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무기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었는데 키루스는 근접전, 백병전에 능숙한 부대를 만들어내서 백병전을 하게 하고 상대편이 백병전에 당황해서 도망치고 흩어질 때 기병들을 그렇죠. 이용해서 타격하는 그러한 전술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네. 키루스 사후에 어떻게 됐는가? 음. 병과는 존재했어요. 네. 병과는 존재했는데 전투의 방식은 다시 원거리에서 무기를 던지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나를 따르라. 아, 그럴 사람이 없어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네. 돌격 앞으로 하면 너나 앞으로 이런 게 되는 거죠. 키루스의 시절에는 리더가 없네. 키루스가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뛰쳐나갈 수 있는 중견 지휘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공적에 따라서 평민이든 귀족이든 아주 평등하게 포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신뢰가 있었는데 키루스 사후의 페르시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죠. 키루스가 본가는 페르시아, 외가는 메디아였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키루스가 어릴 때, 키루스의 아버지 때만 해도 메디아가 훨씬 더 강국이었죠. 그리고 키루스가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놀랐던 것이 외할아버지로 대표되는 메디아의 남자들, 메디아의 귀족들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달리 잘 꾸미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화장도 하고 깔창, 키높이 깔창 같은 것도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단 말이죠. 페르시아 사람들 굉장히 검소하고 배 나온 사람이 없고, 맞아요. 네, 심지어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소변 보러 자주 가면 저놈이 저 운동을 덜 했구만. 운동 많이 하면 아유. 화장실 갈 일도 없는데 말이지. 극과 극입니다. 네, 정말 극단적인 것이었는데 키루스는 사실 왕이 된 이후에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는 페르시아적인 것과 메디아적인 것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좀 더 위험 있어 보이고 기풍 있어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 메디아풍의 화장이라든지 키높이 깔창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페르시아의 강건함과 메디아의 화려함이 조화를 이룰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강건함은 사라지고 메디아의 화려함만 남았을 때 네. 국가는 순식간에 추락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의전, 행사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실질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군복무 시절에 국군의 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장병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국군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기록하고 수집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날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야 될 훈련을 멈추고 실제로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과 대비 태세를 잠시 멈추고 전시와 행사를 위해서 이 군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도 꽤 많이 보았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화려함만 남고 강건함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페르시아는 키루스 때의 영화를 순식간에 상실하고 네. 이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고대의 제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네. 법과 체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로 그 체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죠. 네. 행정적인 요소들, 시스템을 잘 구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트주의에 빠진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허.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비된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시스템은 왜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복잡함을 시스템의 단순함이 다 담아내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 멈추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은 항상 유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스템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유보적이어서 언제나 인간들 그리고 인간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죠.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의 대한민국의 몇몇 네. 장면들이 좀 떠올랐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저는 좀 키로스의 교육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대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황학 교과서, 즉 리더십 고전 읽기 첫 번째로 키루스의 교육을 함께 읽어봤는데 다음에는 어떤 책을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책으로 그리스 쪽의 책, 서양 쪽의 책을 읽어봤다면 다음 책은 동양의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동양의 책 가운데서 역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종종 있겠으나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책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한비자라는 책입니다. 한비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